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안건을 의결할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참석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개 내각이 인사청문정국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게 되면서 아직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일단은 16개 부처 장관 중에서 과반, 9개 부처 장관이 임명장을 받았고 오늘 국무회의에 그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흐름들, 구성들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추경이 급하다. 이게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역대 정부의 그 구성 시작을 보면 좀 순탄치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발목이 잡힐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김부겸 총리를 끝까지 이렇게 배려해서 아까 그 개의 구성, 국무회의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한 셈이 됐거든요. 국회에서야 아직도 뭐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그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가 아직 완전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국무회의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추경이 이 야당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장관들에 대한 이 인준이라든지 또는 총리 인준이라든지 이런 건 뭐 야당이 아직 붙잡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국무회의가 열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굳이 전임 장관, 전임 그 내각을 한두 명이라도 앉혀서 그런 모양새로 국무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끝까지 어쨌든 두 명을 오늘 그 박진 또 그러니까 이상민 두 외교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채택동의안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은 그런 의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국무회의의 내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이었는데 어제 당정이 협의한 대로 33조 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 거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요거 전에 이제 국무회의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제 신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끼리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 추경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남겨뒀던 장관들도 불러서 빨리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정치적 상징보다는 민생을 돌보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예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을 그때 이 17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2월 달에 17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이 국채 발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가지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조 정도로 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초과 세수가 플러스 알파가 더 많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는 이 과도기 상황에서 이 민주당 쪽에서 그 당시 기재부에 대해서 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경을 좀 많이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30조 이상을 하자고 했는데 기재부의 반대로서 17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세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도 계속해서 기재부가 세수에 대해서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틀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다, 윤석열 정부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라고 하는 공직 사회의 안이함이라든가 또 그 예산을 만지고 있는 기재부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추경의 시기를 두고서는요.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것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야의 공수 위치가 바뀌기 이전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네. 관련해서 먼저 민주당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을 하면 예. 뭐 이것을 뭐 일부러 뭐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네. 추경을 편성하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시점상 미묘하게 지금 지방선거 직전에 예산이 그러니까요. 지급될 수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의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 편성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에 대한 얘기는 하면서도 민주당이 이 추경에 있어서는 그렇게 소극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추경을 당정 간의 33조 플러스 알파 여기서 14조를 더한 47조로 확대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거든요. 이 어떤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동시에 민주당의 이 47조 확대 제안에 대한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시기는 어차피 지금 지난 대선 경선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정의당을 빼놓고 그 어떤 후보도 전부 다 자신이 집권하면 바로 추경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아예 이 액수에 대한 어떤 문제였지 시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치하게 추경을 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또 민주당 입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년 동안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어떤 명목으로 선거 직전에 돈풀기를 앞장서 왔고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 반대라는 건 자신들의 어떤 선수를 빼앗겼다. 우리가 지금 주도하지 못한다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그 이외에 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사실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따지는 게 국채를 발행했느냐 아니면 뭐 그 구조 조정을 했느냐 이걸 먼저 따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 받아야 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2주 후에 하면서 2주 고문을 해왔거든요. 네. 2주 후에 보자, 2주 후에 보자. 거리두기 제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본예 예산에 편성했을 수도 있고 또 안철수 위원장의 주장대로 특별 회계를 할 수도 있는데 뻔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누적된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때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이제는 추경으로만 계속 이렇게 돌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누적이 돼 왔던 것이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의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국채를 발행한다 이건 근원적인 문제고요. 무슨 정말 ATM기도 아니고 국채를 너무 그렇게 가볍게 늘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조조정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진짜 구체적인 어떤 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어떤 추경을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이 국민의힘이 뭘 얘기하냐면 초과세수를 얘기해요. 민주당은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초과세수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빚을 갚는 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빚이 누적되지 않게끔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근데 초과세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추경으로 돌린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게 관행화되는 것. 그건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세수에 대한 어떤 논쟁도 사실 기재부라든지 앞으로 또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진짜 엄중하게 이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이거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이종관 평론가님 의견에 저는 반대하는데요. 이건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당, 야당과 기재부와의 대결 구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예산 당국을 비판한 건 이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이 재난지원금을 더 줘야 돼, 손실보상금을 더 줘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초과세수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확하게 그것을 산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기재부에서 53조의 초과세수가 더 나오는 거 이제 산출해낸 거예요. 이건 뭐냐? 기재부가 예산 당국이 흔히 하는 짐작을 잘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기재부가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초과세수가 나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자면은 이걸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 손실보상금으로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야가 하는 방향이 오히려 국회 가는 방향이 맞다 이런 생각이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야기하는 시기적인 문제 지적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면요. 빨리 급하게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왜 대통령의 공약은 50조였는데 33조만 하겠다고 하느냐라는 저는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손실보전금을 6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원래 지금 여당에 대한 국민의힘 쪽에서는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좀 더 확대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민주당의 저는 일관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빨리 국채를 얻어서라도 어떻게든 초과세수 빚 안 갚고라도 빨리 그 소상공인한테 물론 절박하시지만 나눠야 된다,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물가 이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지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에요. 미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 인상 또 해야 돼요. 미국이 금리 인상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른 지금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풀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한다? 그럼 금리를 인상하는 게 먹혀들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보면서 그래 소상공인한테도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이 고물가, 고임금, 그다음에 고환율 이 3고에 대한 공포는 어떻게 앞으로 다스릴 건가. 그러니까 기재부라든지 이런 입장도 사실은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입장이 나오는 것이지 소상공인 절박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요. 단기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비판받아야 될 것은 기재부가 예산 상황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이게 일단은 저기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요. 확대 재정을 할 거냐, 축소 재정을 할 거냐, 이게 보수 진보 정권의 철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빚이 지는 것이 우선적인가, 개인이 빚이 져서 국민이 파산하는 게 더 위험한가라는 그런 저는 철학적 판단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인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내각 인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총리 임명 동의안을 위해서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며 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국정 안정을 바라고 계십니다. 새 정부가 정책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주십시오. 예,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앞서서 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발목 잡게 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기류를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바로 아직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의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 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를 했는데 검찰 정상화법 때 국회의장부 직권상정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출발이 본인이 이제 약속 파기라든가 약속 파기가 문제가 아니라면은 성급한 약속을 한 게 또 문제의 출발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가 아직도 발언하시는 모습들이 이런 게 야당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당이 되면은 책임감을 좀 더 가져야 되고 야당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이렇게 설득하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발언 내용들이 보면은 발목 잡기 한다, 그다음에 청문회 엉터리로 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청문회 문제를 같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엉터리로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더 야당을 설득하고 달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게 되고 그 여하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입장도 변화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오늘까지 들은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총리 인준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것을 하나의 당론으로 정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의 결말을 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좀 안타까울 거예요. 왜 안타깝냐면
사실상 자신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이렇게 청문회까지 온 어떤 상황 속에서 최소 한 5명, 뭐 한덕수 총리까지 포함을 해서 한 5명 정도는 국민 여론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나쁜가요? 실질적으로 나쁘다고 한다면 더 밀어붙여도 돼요. 지금 오늘 기사들이 고민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그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런 감을 계속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여론이 이 민주당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다른 후보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생각대로 5명이 전부 다 부적격자로서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더 드라이브를 걸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정부들을 보세요. 수십일, 뭐 몇 달이 걸리면서까지 그러니까 늘어지게 그 정부가 구성이 안 됐을 때도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훨씬 더 유리했고 여론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 이거 발목 잡는 게 더 심하다라고 여기게 된 건 다름이 아니고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하게 물론 거리두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아직 비상 상황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정부는 출범시켜 주자 이런 기본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엑시트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한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겁니다. 아니 인준은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이 떳떳하게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동훈이 목표니까 한덕수 총리가 목표가 아니다. 한동훈당 물러나게 하면 한덕수 총리 인준 들어가겠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그냥 내 인준하겠다. 부결을 하든 안 하든 뭐 해서 부결시키면 그건 그대로 뭐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근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겉으로는 아니 우린 연계시키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또 속으로는 무슨 협상을 하는 것처럼 계속하면 그게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국 평론가님 말씀이 뭐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차이점은 한덕수 총리 지명자나 정호영 장관 지명자가 뭐 여론이 좋은 건 아니에요. 국민 여론은 상당히 두 분 다 나쁜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하는 말로 윤석열 정부의 실세인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저 사람을 낙마시킨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비판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를 이제 낙마시켰을 때 지방선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 문제도 저는 뭐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또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그 장관 그 청문회를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더라면은 한동훈 그 장관 지명자의 낙마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청문회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온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칙대로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 의총을 통해 가지고 뭐 투표를 해 가지고 총리의 국민 여론이 안 좋다면은 저는 낙마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과거에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임명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퇴와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논란은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의 단면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부적절하다면 그 부적절함을 얼마나 빨리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성회 임명자야말로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가 맡고 있는 일이 다문화와 관련된 또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일을 보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의 일이다. 전의 일이라는 것은 전혀 이 경우에 맞지 않는 해명이다. 이 어떠한 정책도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갖고 오고 어떤 주장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그 정책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전에 자유일보라든지 혹은 다른 인터넷 언론에 쓴 글들을 보면 그 사람이 맡을 일과는 전혀 성격이 맞지 아니한 그리고 전혀 철학적인 이 부분이
다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제가 옳고 그름을 뭐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가치 판단이고 그의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가 보자 할 일은 전혀 그 사람의 철학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결단을 빨리 내릴수록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우리 김성애라는 분이 과거에 이제 은행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속해 있었던 곳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쪽에 일을 계속해서 했고 이 정치적으로 이제 편향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편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보냐 보수냐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서 통용되지 않는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적 통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초에 추천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인사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오늘 나온 소식 중에서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정치적으로 아주 이 중요한 시점에 민주당의 삼선 의원이죠.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당에서 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6그룹의 중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리고 매우 불행한 성추문의 악몽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사태를 그렇게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밖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제 단칼에 처리했다는 것은 짐작해 보건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일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성비위 관련 이 망령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좀 하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결국은 이 성비위 사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 지방선거에 아주 큰 악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이종구 평론가께서는 이 소식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차 가해에 우려가 있어서 민주당 논평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그 가해자가 누군지조차도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어떤 정도의 어떤 가해인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뤄 짐작컨대는 아무런 어떤 그런 사전에 돌고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치라시 정보라든지 뭐 우리가 보통 세칭 이야기하는 그런 정보가 돌기도 전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삼선 의원이자 정책위 의장까지 당 지도부를 역임했던 또 충청도 천안에 삼선까지 했던 의원을 지금 제명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엄중한 그런 그 비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 상황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뭐 민주당이 잘했다 못했다라든지 상황을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것을 좀 더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가해나 3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공유를 아까 어떠한 그 진짜 피해인지 어떠한 가해인지가 있어야만 이 국회에서 또는 뭐 의원이든 아니면 보좌관이든 거기에 합당한 비판과 거기에 합당한 제도적인 어떤 개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뭐 제명을 했다 하는 선에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서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수도권 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도권 판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 세 곳 중에 두 곳을 참 표현해 봤으면 먹는 곳이 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 누가 과반을 가지고 가느냐 이거는 뭐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민심의 향배와 이 정당이라는 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겨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수도권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정권 초반에는 보통 이 현 정권을 도와주자, 지지해주자 이런 것들이 강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지지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정권 견제론도 어느 정도 좀 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부동산 이슈입니다. 제가 보기에 3대 0도 사실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그 폭등한 여파로 서울에 살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인천과 경기도 역시 사실 아파트 값이 계속 폭등을 하는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예. 부동산 이슈가 단지 서울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실 3대 0도 가능했지만 저도 2대 1 정도의 어떤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서울은 압도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압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상당한 오차범위 바깥에서 상당한 어떤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들은 인천 혹은 경기. 인천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가기 전이 박남춘 시장한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박남춘 시장에 자신의 어떤 업적을 갖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체 인천 판세를 이끌어야 되는데 도리어 보궐선거로 간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마이크와 시선이 집중되는 어떤 상황이 인천시 전체를 이끌어야 되는 예. 그 박남춘 후보한테 저는 독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지금 경기도는 완전히 초박빙으로 예.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2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방선거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뽑는 이것보다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보궐선거. 워낙 거물급 인사들이 여야에서 출사표를 던지다 보니까 연일 관련된 공세도 이어지고 있고 뉴스거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우리 지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단체장을 뽑는 선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궐선거가 섞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이 정치 선거가 돼버렸죠. 예. 특히나 이제 이재명 고문과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함으로써 여야의 극단적인 이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선거가 부동산 정책 이슈를 서로가 이제 새롭게 재정립하는 선거가 됐더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방선거가 정권 견제냐 아니면 도와주기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 지역의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가 있다 보니까 정치 선거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여야의 거물들은 다 살아올 거라고 봅니다. 예. 살아오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이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인 줄 알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롱과 협박 이런 식의 과도한 발언들을 일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 네. 좀 발언들을 쏟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정권 초기부터 이 대결을 조장하는 상황들 그리고 정치 발전을 제어하는 이런 요소들이 좀 자제되었으면 좋겠고 네.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라든가 좀 정책 이슈를 한두 개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보기 좀 저는 정치권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10년도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만은 무상급식 이슈도 낸 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